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얼마 전 듣게 된 전처의 근황에 마음이 복잡해져 어디에라도 이 엉망인 속을 털어놓고 싶어졌지 뭡니까?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비록 글솜씨는 없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수저 계급론 참 좋아하잖아요. 부모가 돈이 많으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고 부모가 지지리도 가난하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죠. 재벌가 자식들이 금수저라고 치면 저는 은수저쯤은 되는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까지 2대가 유통사업을 나름 크게 하셔서요.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법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먹고 싶은 걸 못 먹어본 적도 갖고 싶은 걸 못 가져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나름 복받은 삶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어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바로 다른 분과 재혼을 했는데요. 어린 마음에 그게 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새어머니에게 마음을 열기 힘들었고요. 몇 년 뒤 새어머니가 여동생을 낳으면서 저는 더욱더 가족들 사이에서 겉돌게 됐어요. 새어머니가 절 못살게 굴었다든지 여동생을 더 편애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더 그런 것 같네요. 어쨌든 그땐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탈출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대학도 직장도 다 서울로 정했죠. 모름지기 남자는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고 여기셨던 아버지는 그런 저를 딱히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취업했을 때는 고생했다면서 차도 한 대 뽑아주셨죠. 나름 이름 있는 대기업이었던지라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새어머니도 자기 일처럼 좋아하셨고요. 하지만 그런 두 분의 마음이 무색하게도 전 여전히 부모님이 타인처럼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자연스레 명절 때를 제외하면 고향엔 거의 내려가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워낙 바쁜 직군이라 일 핑계를 대면 부모님도 크게 뭐라 하진 않으셨습니다. 물론 서운해하시긴 했지만요. 그럼 저는 괜한 죄책감에 더욱더 일에 매달리곤 했죠. 그렇게 사회 초년생 때부터 30대 초반까지 자취집과 회사만 반복하는 재미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또래 친구나 동기놈들은 전부 결혼해서 자기만의 가정을 꾸렸더라고요. 뭐 지금이야 다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추세지만 그때만 해도 남자들 대부분이 30도 되기 전에 장가를 가곤 했잖습니까? 특히 절친이던 친구놈이 결혼해서 잘 사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럽고 난 지금까지 뭘 한 건가 하는 생각에 허무함이 들더군요. 외롭기도 참 외로웠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친구들 소개로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그쯤 부모님도 슬슬 만나는 여자 없냐고 채근하던 차였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맞선을 주선하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뭐 재벌집 아들도 아니고 집안끼리 혼담을 주고받아 여자를 만나는 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대로 아버지에게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둘러댔는데요. 글쎄 당장 돌아오는 추석 때 고향에 데려와 인사시키라고 하지 않겠어요?
생전 아버지 말씀을 거역해 본 적 없는 순종적인 아들이었던지라 얼떨결에 알겠다고 했는데요. 당장 추석이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어디서 결혼할 여자를 데려갈지 너무 난감하더군요. 아니 뭐 드라마나 영화처럼 개양 연애를 할 여자가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조급함이 티가 났던 걸까요? 소개팅도 하는 족족 차이기만 했고요. 주변에서도 더는 소개해줄 여자가 없다면서 발을 빼더군요. 그때 정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좀 더 어릴 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볼 걸. 나이가 30이 넘으니 여자에 대해 잘 모르고 서툰 게 순수해 보이는 게 아니라요. 한심하고 매력 없어 보이더라고요. 스스로도 그게 느껴지니까 여자 앞에만 서면 자꾸만 자신감이 없어지더군요. 그럴수록 연애를 하고 싶다는 열망은 더욱더 커져갔고요. 급기야 여자를 만나보려고 인터넷 동호회도 들어가 봤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려고 노력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끼리 모인다고 해서 퇴근 후 시내에 있는 술집으로 향했는데요.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들이 먼저 합석 제의를 하더군요. 마침 남자 넷 여자 넷 짝도 맞는데 같이 술도 먹고 게임도 하자고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좋다고 하고 의자 간격을 좁혀 자리를 만들었죠. 여자들은 직장 동료 사이라고 했어요. 역 근처에 있는 작은 제조회사 격리팀 소속이라고 하더군요. 다들 제 또래거나 그보다 살짝 어려 보이는 평범한 여자들이었는데요. 그중 한 여자가 유독 예쁘고 통통 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갔죠. 그 여자도 그걸 눈치챘나 봐요. 갑자기 술 먹다 말고 저한테 "왜 자꾸 쳐다보세요?" 하고 말을 걸더군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먹던 술이 목에 걸려 제대로 사례가 걸렸지 뭡니까. 아니 제가 그쪽을 쳐다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제 모습에 여자가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 죄송해요. 전 그냥 놀리려고 한 말인데 괜찮으세요? 어떡해. 여기 물 좀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자 저를 뚫어져라 보던 여자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보기랑 다르게 되게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아, 저보다 연상인데 이런 얘기하면 실례인가? 죄송해요. 아니요, 죄송할 것까지야. 여자에게 귀엽다는 말을 들어본 건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군요. 그래서 두서없이 아무 말이나 되는 대로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정 씨라고 했죠? 아직 어리신 것 같은데 일을 일찍 시작하셨나 봐요. 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랑 저랑 둘이 사는데 엄마가 몸이 많이 약하셔서요. 빨리 돈 벌어서 고생 덜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바로 취업했어요. 죄송해요. 전 그것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알게 된 그녀의 가정사에 당황해 저도 모르게 사과부터 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어머, 왜 사과하세요? 전 괜찮아요. 에이, 분위기 무겁게 만들려고 꺼낸 얘기가 아닌데. 그냥 칭찬해 주세요. 저 기특하지 않나요? 완전 효녀죠? 저희 엄마도 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요. 동네방네 제 칭찬하고 다녀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니까요.
괜한 넉살을 부리며 환하게 웃는 그녀를 보는데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땐 몰랐지만 저는 사랑에 빠진 거였어요. 제 첫사랑이었죠. 여자 손 한번 잡아본 적 없는 쑥맥이다 보니 그게 티가 많이 났나 봐요. 친구놈들이 눈치채고는 대놓고 저를 그녀에게 밀어붙이더군요. 미정 씨는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저 아직 남자 만나본 적 없어요. 와, 진짜요? 승재 이 자식도 아직 여자 사귀어본 적 없는데 둘이 잘해보는 건 어때요? 승재 이 자식 보기엔 이래도 완전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집안이 대대로 사업 크게 해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승재 이놈 잡는 여자는 완전 땡 잡은 거라니까요. 아이 맞습니다. 우리 승재가 생긴 건 좀 이래도 뭐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사나요? 대기업 다니지 술 담배 안 하지 집안 빵빵하지. 아주 1등 신랑감이라니까요. 잘해봐요 미정씨. 친구들이 너무 대놓고 바람잡이를 해줘서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하지만 그 덕에 다른 여자분들도 그녀와 저를 적극 밀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자연스럽게 2차는 그녀와 저 둘이 가게 됐습니다. 단둘이서만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단순한 신변 잡기뿐 아니라 서로의 취향, 가족사, 고민 같은 것들을 나누다 보니 부쩍 가까워진 기분이 들더군요. 헤어질 때 용기를 내서 그녀의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잠시 주저하는 듯 보이던 그녀가 이내 웃으면서 제게 번호를 찍어주더군요. 그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죠. 그날 이후 그녀와 종종 만나 나름 데이트라면 데이트를 했어요. 같이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니고요. 퇴근 후에 잠깐 만나 차를 마시거나 때론 술을 먹기도 했죠. 4번째인가 5번째로 만났을 땐 용기를 내서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요. 뿌리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웬걸 오히려 꽉 잡아주더군요. 됐다 싶었어요. 이 전해져 오는 뜨거운 체온이 애매하던 저희 사이를 연인 사이라고 못 박아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사귀는 것과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에게 인사시켜드린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사실 그쯤에 저는 이미 여자친구에게 푹 빠져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요. 여자친구는 저와 달리 아직 어리고 결혼 생각도 그다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슬쩍 얘기를 꺼내봤어요.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웬걸? 여자친구는 의외로 좋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말을 꺼낸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선선한 태도였어요. 진짜? 이번 추석 때 우리 부모님 뵈러 같이 가겠다고? 그래,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미정이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부모님 뵈러 간다는 건 그러니까 그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데. 내가 뭐 애야?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그럼 미정이 너 나랑 결혼 생각 있는 거야? 당연하지. 난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가 하루빨리 내 가정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 여자친구의 말이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너무나 감미롭게 들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여자친구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 근데 오빠한테 미리 이건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나 아이는 낳고 싶지 않은데 괜찮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여자친구의 선언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
저도 결혼과 아이는 한 세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은 하지만 애는 낳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이는 안 낳을 거라고? 외국엔 이미 그런 사람들 많아. 딩크족이라고 하던데? 오빠도 들어보지 않았어? 아니, 들어는 봤는데 난 애를 안 가질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난 오빠도 애들 시끄럽고 더럽다고 별로 안 좋아하길래 나랑 생각이 비슷할 줄 알았어. 내 애랑 남의 애는 또 다르지. 우리 부모님도 내가 애 안 낳는다고 하면 난리 날걸? 부모님한테야 솔직하게 말할 필요 없지. 그냥 애가 안 생긴다고 둘러대면 될걸? 우리 둘 의견만 맞으면 되지 않을까? 오빠 나 사랑한다며. 근데 내가 애를 안 낳는다는 이유로 헤어질 거야? 여자친구의 말에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제가 애 낳는 걸 계속 고집하면 당장이라도 헤어질 작정인 것 같았어요. 사실 이 문제는 누구 하나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 근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거든. 애 낳고 키우고 하는 건 다 여자가 하잖아. 몸도 망가지고 커리어도 다 잃고. 우리 엄마가 나 낳고 너무 고생해서 그런가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 하지만 오빠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서로 더 감정 깊어지기 전에 헤어지자.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무렇지 않게 이별을 얘기하는 여자친구가 야속했어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아이 가지는 게 싫으면 저럴까 싶기도 하더군요. 결국 그날 당장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요. 한 달 정도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사실 결론은 뻔했어요. 연애는 결국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잖아요. 저는 이미 여자친구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제 첫사랑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또 제가 다른 남자들처럼 이세에 대한 집착이 크지 않기도 했고요. 결국 저희는 결혼해도 애는 낳지 않기로 협의했고요. 서로의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한 채 인사도 드렸네요. 다행히 여자친구 어머님은 절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여자친구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긴 했어요. 여자친구는 한부모 가정의 고졸이었고 그렇게 잘 사는 편도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못 사는 축에 속했죠. 여자친구를 처음 인사시켜드린 날, 아버지는 여자친구 앞에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요. 여자친구가 돌아간 뒤 제게 노발대발하며 말했어요. 똑똑한 놈이니까 어련히 좋은 짝 골라왔겠거니 했는데 고졸의 편모 가정이 말이 돼? 결혼은 모름지기 집안끼리 격이 맞아야 하는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여자라고요. 아주 나이 헛먹었지. 어디 결혼이 그런 사랑 노름 하나로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잔말 말고 헤어져. 내가 너 결혼 상대는 다시 알아볼 테니까. 아버지는 완강했어요. 하지만 저도 아버지 닮아서 고집 하나는 쇄심줄이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외적인 조건 때문에 버린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 부자의 싸움은 반년간 이어졌는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서로 연을 끝내 만회하다 결국 아버지가 먼저 백기를 드셨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와 만난 지 1년 만에 식을 올리게 됐죠. 빠르다면 빠른 결혼이었는데요. 제가 나이도 있었고요.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워낙 크다 보니 하루빨리 제 여자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신혼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행복했어요. 아내는 일 욕심이 있는 여자답게 결혼 후에도 계속 회사를 다녔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아내를 못마땅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내의 뜻을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괜히 살림 때문에 눈치 보지 않게 따로 일하는 아주머니도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여자가 사회생활하는 건 남자가 하는 것보다 힘든 점이 많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직속 사수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그 사수가 아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도 많이 하고요. 아내가 세운 실적도 종종 가로채고는 했나 봐요. 사회생활에 요령이 별로 없던 아내는 늘 당하기만 했고요. 그 사수 때문에 울기도 참 많이 울었죠. 제 입장에선 아내가 회사를 그만뒀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사실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푼돈 벌자고 아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아내가 자기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에 굳이 말을 보태진 않았는데요. 결혼한 지 반년쯤 됐을까요? 의외로 아내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단 말을 하더군요. 오빠, 나 회사 관두고 몇 달만 좀 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야 좋지. 오히려 내가 먼저 당신 좀 쉬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고 싶었던 차야. 당신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 말에 아내가 왈칵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오빠. 오빠는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커다란 나무 같은 존재야. 그동안은 사실 엄마 때문이라도 계속 일을 다녀야 했거든. 근데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래도 되잖아. 지금까지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맞아. 당신 쉴 자격 있어.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 고마워, 오빠. 결국 아내는 결혼한 지 반년 만에 퇴사를 선택했어요. 계속 일을 쉴 생각은 아니고 이직할 곳을 알아보면서 조금만 쉬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네요. 일을 하든 전업주부를 하든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내심 아내가 일을 쉬는 동안 직접 밥이라도 한 끼 차려주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그동안은 아내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거의 살림에 손을 떼고 있었거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계속 집에서 겉돌기만 했기 때문일까요? 아내가 직접 차려준 밥상, 직접 챙겨준 옷 같은 것에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내는 아내대로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일을 쉬는 거였으니까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았나 봐요. 친구들과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요. 산악동호회에 들어가 등산도 다니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더군요.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친구를 만난다, 문화센터를 다닌다, 바빴으니까요. 그런 아내에게 내심 서운했지만 그래도 내색하진 않았어요. 아내가 저라는 그늘 아래서 자유롭게 놀고 쉬길 바랬거든요. 물론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그런 아내가 곱게 보이진 않았겠죠. 새어머니는 그래도 본인이 제 친모가 아니다 보니 말을 아끼는 편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아예 대놓고 아내에게 뭐라고 하기도 하셨어요. 일도 그만두고 쉬는데 제 밥 한 번 차려주질 않냐고요.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워낙 요리가 서툴러서 해도 이 사람이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버릇 하다 보니 앞으로는 제가 잘 챙길게요.
사실 아내가 결혼하고 제 밥을 챙겨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만약 차려준다면 저는 탄 계란 후라이라도 맛있게 먹을 자신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걸 저희 부모님 앞에서 티낸다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죠. 남편이 시댁과 아내 중간에서 처신을 잘해야 결혼 생활이 편안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입을 열었죠.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 저희 지금 일해주시는 아주머니 요리 솜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좀 까탈스럽잖아요. 아주머니가 해준 음식 아니면 입에 잘 안 맞아서 이 사람이 오히려 많이 서운해하고 그래요. 그런 거면 뭐 할 수 없고. 그나저나 너네 아직 소식은 없는 거냐? 새아가가 젊을 때 빨리 가져야지. 아버지는 뒤이어 바로 또 다른 폭탄을 던지셨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부모님에게 이세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안 그래도 아내를 곱게 보지 않는 부모님인데 굳이 그런 말 했다간 사달이 날 것 같았죠. 그래서 어색하게 웃으면서 다시 입을 열었네요.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신이 힘든 것 같아요. 노력은 계속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 그 정력에 좋다는 음식도 좀 챙겨 먹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도 가봐. 요즘엔 많이들 간다더라. 네, 올해까지도 소식 없으면 한번 가볼게요. 그 자리에선 어찌저찌 둘러댔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니 새삼 이세 생각이 아쉬워지더라고요. 아내가 일을 쉬는 동안 아기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슬쩍 아내를 떠봤는데 여전히 아내의 입장은 단호했어요. 말했잖아, 난 아기 가질 생각 없다고. 이제 와서 말 바꾸면 어떡해? 내 입장에선 오빠가 사기친 것처럼 느껴져. 아니, 사기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그냥 당신이 그동안 임신 안 한다고 했던 게 커리어 때문이 컸으니까 직장 쉬는 동안 가지면 어떨까 한 거지. 일단 낳기만 하면 애기는 베이비시터 고용해도 되니까. 우리 어머니도 있고 나도 열심히 도울 거고. 단순히 내 커리어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야. 임신하면 살찌고 튼살 생기고 여자로서는 완전 끝이잖아. 난 오빠한테 계속 매력적인 여자이고 싶단 말이야. 또 오빠 사랑을 애기한테 빼앗기고 싶지도 않고. 난 언제나 오빠한테 1순위고 싶어. 근데 애가 생기면 그게 안 되잖아. 아내는 아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완강했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더군요. 애를 10달 내내 품고 있다가 낳는 건 결국 아내의 몫이잖아요. 그러니 저도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요.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자 부모님의 상화도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에게 난임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하게 됐네요.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아내가 원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좀 툴툴대게 되더군요. 아내는 아내대로 그런 제 태도가 서운했는지 많이 짜증을 냈고요. 자연스레 저희 부부 사이에 다투는 날도 늘어만 갔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고민 끝에 대학 동기에게 고민 상담을 했어요. 아내와 처음 술 먹을 때 같이 있었던 친구로 아내와도 막역한 사이였죠. 아내가 산악 동호회에 들어간 것도 그 친구의 권유 때문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 동호회 회장이었거든요. 너무 억지로 굽혀주려고 하지 마. 그럴수록 여자들은 더 콧대만 높아지거든.
그럼 어떡해.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부부 사이 이대로 영영 회복 못 될 것 같은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 어딨냐? 부부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너희보다 더 심한 부부도 많아. 나도 우리 와이프랑 애만 없었으면 진작에 이혼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친구놈 말을 들으니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애써 먼저 노력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도피한 걸 수도 있겠네요. 아내도 아내대로 그런 제게 차가웠고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아내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 확 달라질 줄은 말이죠. 여느 날과 다름없는 주말이었어요. 늘 밖으로만 돌던 아내가 웬일로 그날은 집에 있더군요. 그래서 함께 점심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워낙 냉정기가 길었던 탓에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혼자 속으로 어떻게 말을 걸까 수십 번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제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오빠, 아직도 아이 갖고 싶다는 생각 유효해? 아직도 아이 갖고 싶냐고. 그야 당연하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그럼 우리 그냥 아이 가질까? 뜻밖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갑자기 돌변한 아내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무슨 일 있던 건 아니고 요즘 친구들 다 애 키운다고 바쁘거든? 난 만나주지도 않아. 어쩌다 봐도 애기만 하고. 그래서 나도 갑자기 애나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남들 다 하는 거 나만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리고 나랑 오빠 닮은 이세가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야. 진짜? 그럼 당신 회사는 어떡하고? 사실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왜 그렇게 치열하게 일했나 싶어. 내가 뭐 오빠처럼 좋은 회사 다녔던 것도 아니고 고졸의 여자라 차별만 받았는데 계속 집에서 쉬다 보니까 다시 사회로 나가는 게 겁나. 상처받는 게 무섭고. 이제 난 혼자가 아니라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충분히 날 지켜줄 능력이 있는데 굳이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도 혼자 나름 치열하게 앞으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혼자서만 하게 한 게 너무 미안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내를 끌어안고 말했어요. 그럼 그럴 필요 없지. 네가 일하고 싶어서 다시 일하는 건 반대 안 해. 근데 그럴 마음 없다면 굳이 억지로 일할 필요 없어. 너 정도는 내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응. 오빠가 그런 사람인 거 아니까 더 고마운 거야. 그래서 오빠가 그토록 원하는 애기 낳을까 싶어진 거고. 아내의 말에 정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거의 매일같이 아내와 잠자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뭘 한번 하면 아주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의 일주일 내내 잠자리를 가졌죠. 사실 30대 후반의 회사원인 제 입장에선 많이 벅차기도 했는데요. 그런 내색을 하면 아내는 바로 세모 눈을 떴어요. 애가 뭐 생기면 바로 태어나? 10달은 품고 있어야 하는데 그럼 지금 생겨도 내년에 낳아야 하잖아. 노산이어도 한참 노산이라고. 그걸 생각하면 하루빨리 낳아야 돼. 당신도 아이 갖고 싶어 했잖아. 모처럼 내가 마음을 돌렸는데 적극 협조해줘. 알겠지?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난 나이도 있고 평일엔 회사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잖아. 피 끓는 20대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잠자리를 하겠어.
일주일에 3번, 아니 4번으로라도 좀 줄여보자. 응? 안 돼. 이것만은 양보 못해. 난 어떻게든 올해 안에 임신하고 싶어. 당신 힘들면 내가 보약이라도 쥐어줄게. 음식도 좀 더 신경 쓰고. 그 뒤로 아내는 적극적으로 제 건강을 챙겼어요. 아침 저녁으로 상위에 정력에 좋다는 장어나 굴 같은 걸 올리고요. 점심에도 조미료 들어간 식당밥 먹지 말라면서 따로 도시락을 싸줄 정도였습니다. 한의원을 수소문해 남자에게 좋다는 보약을 지어준 건 물론이고요. 그쯤 되니 저도 아내의 노력을 외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서 매일매일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하늘이 보기에 갸륵했던 걸까요? 한 달여 만에 드디어 아내가 임신에 성공했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2줄이 나와 바로 병원에 갔다는데요. 역시나 임신이라고 했다더군요. 회사에 있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이야? 임신이 확실하대? 아들이래. 너무 다행이지. 아버님도 손자 갖고 싶어 했잖아. 그렇긴 한데 벌써 성별도 알 수 있어? 그건 주스가 좀 지나야 하는 거 아닌가? 아,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아버님 때문에 아들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어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들일 거라고 얘기해 주신 걸 내가 멋대로 곡해했나 봐. 아내는 아이 성별이 나오기도 전에 아들이길 바라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 손녀보단 손자를 바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기를 낳기도 전에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아내가 너무 안쓰럽더군요. 그래서 임신한 아내를 위해 케이크와 꽃다발을 사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내를 끌어안고 정말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죠. 여보, 정말 고마워. 날 위해서 이렇게 마음 돌려줘서. 아니야, 뭐 당신만을 위해서 아기 낳자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그래. 아기 낳는 거 아직도 많이 무섭지만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 평생 나랑 우리 아기 지켜줄 거지?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임신으로 호르몬이 변해서일까요? 아내는 임신 후 이유 없이 많이 불안해했고요. 때때로 우울해 보이기도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운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울었냐고 물어보면 아내는 아니라고 딱 잡아떼긴 했지만요. 임신이라는 게 참 여자한테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구나 했네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아내가 저 모르게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는 걸 말이죠. 아내가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친구놈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신한 와이프들은 감정 기복이 심해서 짜증도 많이 내고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아주 하인처럼 부려먹는다던데 친구놈들이 워낙 겁을 많이 줘서 저도 각오를 단단히 했거든요. 아내가 성정 자체가 많이 예민한 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아내는 저한테 한 번도 뭘 먹고 싶다 시킨 적이 없고요. 입덧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뭐 필요한 거 없냐? 먹고 싶은 거 없냐? 제가 나서서 캐물어야 할 정도였죠. 심지어 집안일도 몸이 무거운데 스스로 하려고 했어요. 보다 못한 제가 대신 나서서 하려고 하면 아내는 절 말리기 바빴네요. 괜찮아. 내가 뭐 환자도 아니고 임신한 것뿐인데. 천천히 하면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래도 당신 몸 무거워서 힘들잖아. 내가 할게. 됐어. 당신 퇴근하고 와서 피곤하잖아. 그냥 쉬어. 아이, 왜 자꾸 날 못된 남편 만들어. 아이, 뭐 먹고 싶은 것도 없다. 갖고 싶은 것도 없다. 내가 얼마나 속이 타는 줄 알아? 뭘 그런 걸로 속이 타. 난 그냥 당신만 옆에 있어주면 돼. 그래도 당신 혼자 배불러서 고생하는데 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 괜찮아. 이렇게 옆에만 있어주면 나랑 튼튼이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아내가 임신한 후 우리 사이는 급속도로 다시 가까워졌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끔찍한 진실을 몰랐기에 가능한 행복이었죠. 돌이켜보면 아내의 행동엔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중 가장 이상했던 건 아내의 출산이었죠.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미정 씨 보호자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여기 땡땡 산부인과예요. 아내분이 지금 진통 와서 병원 오셨거든요? 곧 애가 나올 것 같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가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3개월도 더 남은 시점이었거든요. 뭔가 아내 몸에 이상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한편으로는 아내가 왜 진통을 느낄 때 제게 바로 연락하지 않았을까 이상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서둘러 그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웬걸 아내는 이미 출산을 마친 직후였어요. 병원 측에선 더 빨리 연락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말렸다고 하더군요. 더욱더 이상한 일이었죠. 그래서 바로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왜 나한테 진작 연락 안 했어? 그야 오빠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랬지.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당연히 일이고 뭐고 만사 제쳐두고 와야지. 엄마 있는데 못하러 그래. 저 대신 장모님이 와 있긴 했어요. 이상하게 절 보자마자 사색이 돼서는 집에 가버리셨지만요.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조산을 했는데도 병원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내에게 물어봤죠. 그건 그렇고 아직 출산하려면 멀었는데 어떻게 벌써 애가 나왔어? 조기 출산이래. 애가 너무 빨리 나왔어. 아내도 당황스러운 눈치였어요. 그럼 인큐베이터에 애를 넣어야 하는 건지 아이 건강은 괜찮은 건지 너무 걱정되더군요. 때마침 담당 간호사가 아기를 품에 안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아직 아기 얼굴 못 보셨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이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안 돼! 누구 맘대로 애를 보여주래요? 당장 데리고 나가요. 나가라고! 아내는 흥분해서 베개, 휴지 같은 걸 닥치는 대로 간호사에게 던졌어요. 저는 혹시라도 아이가 맞을까봐 얼른 다가가 아이를 안은 간호사를 감쌌는데요. 그 순간 간호사의 품에 있던 아이와 눈이 마주쳤고 그대로 큰 충격에 빠져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기의 얼굴은 저와 하나도 닮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시감이 들더군요. 위로 째진 작은 눈에 낮은 콧대, 얇은 입술이 자꾸만 낯이 익었죠. 그러다 아기의 오른쪽 코에 난 왕점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네요. 제 동창놈, 그러니까 아내와 처음 만날 때 같이 있었다던 그 친구 말입니다. 아내와 산악 동호회도 같이 하는 그 친구놈, 그 놈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설마 했어요. 하지만 아내를 추궁하기 위해 고개를 돌린 순간 바로 잔혹한 진실을 알 수 있었네요. 아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온몸을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 순간 시야가 벌게지면서 눈이 돌아가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잡았대 생각하지 마! 애 얼굴이 지철이 그 새끼랑 판박인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철 씨를 닮긴 무슨... 이 코 옆에 점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사실대로 말해봐. 이 애 내 애 맞는 거야? 맞아. 그럼 당신 애지 누구 애겠어? 어디서 눈 가리고 아웅이야? 너 솔직히 말해. 지철이 그 새끼랑 붙어 먹은 거 맞지? 조사는 무슨 개뿔이 조사... 애가 이렇게 튼실한데? 하지만 여전히 아내는 정색하며 딱 잡아댔어요. 세상 억울한 사람처럼 펄쩍 뛰더군요. 오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아이를 같이 출산하는 아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정말 억울해. 억울하다고! 급기야 아내는 몸을 웅크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생김새를 확인한 제 눈에는 가짜는 연극으로만 보일 뿐이었죠. 웃기고 있네. 네가 갑자기 애기 갖고 싶다고 할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누가 봐도 애 없이 육아고 살림이고 나 몰라라 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여자였는데 나 그런 여자 아니야.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고 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오빠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 때문에 아이 가질 생각을 한 건데? 끝까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유전자 검사 해볼 테니까 알아서 해. 만약 내 친자 아니면 당신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전 단호하게 얘기한 뒤 그대로 몸을 돌렸어요. 그러자 아내가 허겁지겁 일어나 제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응? 그래, 나 지철씨, 아니 그 새끼랑 하룻밤 보낸 건 맞아. 근데 실수였어. 등산 모임하고 다 같이 술 한잔하다가 너무 취해서 그만. 그렇다고 임신할 줄은 정말 몰랐어. 그 새끼랑은 딱 한 번이었고 당신이랑은 수십 번, 수백 번을 했는데 당연히 당신의 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나도 정말 이럴 줄은 까맣게 몰랐어. 믿어줘. 아내는 그제야 제 동창놈과 하룻밤 보낸 걸 시인하더군요. 하지만 정말 하룻밤이었을까요? 더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놈의 애를 갖고도 제 애라고 뻔뻔하게 속인 게 너무나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죠. 거짓말하지 마! 너 그래서 갑자기 애 가져야겠다고 그 난리 친 거잖아? 그 새끼 애 가진 거 알고 어떻게든 덮으려고. 안 그래? 아니야. 난 정말 당신 애인 줄 알았다니까? 개소리 하지 마! 오늘부로 우린 남이야. 알겠어? 난 너랑 그 새끼 간통죄로 고소하고 상간자 소송 걸어서 위자료도 다 뜯어낼 거니까 각오해.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여보, 왜 그래? 나 정말 실수였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인 거 알잖아. 이거 안 나? 개소리 하지 말고 당장 꺼져! 싫어, 안 돼. 나 당신이랑 이대로 못 헤어져.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외도한 주제에 입으로는 사랑을 짓거리는 아내가 정말 증오스럽더군요. 저는 그대로 아내의 뺨을 후려쳤어요. 그리고 매달리는 아내를 밀어내고 병실 밖으로 나왔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아내와 제 친구, 아니 상간남을 고소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었거든요. 간통죄, 사기죄 걸 수 있는 죄목은 죄다 걸었고요. 따로 민사로 위자료 청구도 했네요. 돈이 목적은 아니었고요. 짐승만도 못한 두 년놈을 조금이라도 더 괴롭히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지리한 재판 끝에 승리를 거머쥔 건 당연히 저였어요.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을 저지른 증거가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혼은 무사히 성립됐고요. 두 년놈에겐 실형이 선고됐어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위자료도 뜯어낼 수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처는 그 상간남과 임신한 걸 아주 뒤늦게 알았다고 해요. 애를 지우고 싶어도 이미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억지로 애를 지우면 산모와 애 둘 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간남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그놈도 가정이 있는 놈이었으니 책임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제 애라고 속이는 거였죠. 제가 애를 얼마나 바라고 있었는지 전처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너무 쓰레기 같은 여자 아닌가요? 맘 같아선 전처에게 더 잔인한 복수를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도 아니고 어찌할 방법이 없었죠. 그것 때문에 속에 우라가 가득 쌓여서요. 이혼 후에도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네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전처는 결국 그 상간남과 결혼했는데요. 그다지 행복하게 살진 못했거든요. 아니, 오히려 불행의 늪에 빠졌죠. 원인은 다양했는데요. 일단 그 상간남이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을 못한 게 컸어요. 간통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니던 회사에서도 결국 잘렸고요. 능력 없는 놈이라는 걸 반증하듯 그 뒤로도 좀처럼 괜찮은 직장을 구하지 못했죠. 대부분의 쓰레기들이 그렇듯 그놈은 그 뒤로 아예 일구하길 포기했고요. 집에 틀어박혀 술만 퍼마시다 전처와 애한테 화풀이를 해댔죠. 결국 전처는 그 상간남과 3년도 못 살고 이혼했어요. 애는 전처가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자 혼자 몸으로 애 키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식당 허드렛 일과 건물 청소 일을 전전하며 몸은 몸대로 버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힘드니까 뒤늦게 제 생각이 났던가 봐요. 전처가 한번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애를 버리고 갈 테니 자기라도 받아줄 수 없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참 혐오스럽더군요. 그나마 남아있던 한 줌의 애정과 미련마저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죠. 다른 남자랑 붙어먹고 애까지 뵐 땐 언제고 이젠 아이마저 버리고 제게 오겠다는 게 엄마로서 할 말인가요? 이런 여자와 아이를 가질 뻔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오싹하더군요. 그동안 전처가 딩크를 원해서 나름 피임을 철저하게 했던 게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처가 계속해서 애원했어요. 오빠, 왜 아무런 대답이 없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나 지금이라도 당신이 오라고 하면 갈 수 있어. 애고 뭐고 다 버리고 갈 수 있다고. 응? 지금 그게 애 엄마로서 할 말이야? 그따위 말할 거면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 알겠어? 오빠, 왜 그래? 오빠 내가 첫사랑이라고 했잖아. 나 없인 못 산다고, 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오빠는 정말 나 없이 살 수 있어? 나 오빠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제야 오빠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응? 오빠가 원한다면 나 이번에야말로 진짜 오빠 애기 갖고 싶어. 오빠랑 오빠 닮은 애기 낳아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다고. 그럴 기회는 진작에 수도 없이 있었어. 근데 그 기회를 먼저 박쳐버린 건 다름 아닌 너라고. 다른 놈, 그것도 내 동창 놈이랑 붙어먹고 애까지 뵌 주제. 이제 와서 뭐? 내 애를 갖고 싶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너같이 더러운 여자는 이제 내 쪽에서 사절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알겠어? 오빠! 오빠! 저는 애초롭게 매달리는 전처의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렸어요. 나름 모질게 대했다고 생각했는데 전처도 전처 나름대로 궁지에 몰려서일까요? 유일한 동아줄이 저인 양 끈질기게 연락을 해대더군요. 결국 저는 견디다 못해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고요. 전처와 살던 집도 팔아서 깨끗하게 정리해버렸죠. 그러고 나니 전처도 더는 제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가 봐요. 그 뒤로는 아예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최근에 우연히 겹지인을 통해서 전처의 소식을 알게 됐어요. 좋은 엄마는 못 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는 고아원으로 보내버렸고요. 지금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다 하더군요. 한때 너무 사랑했던 여자라서일까요? 전처의 불행이 통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좀 울적하고 씁쓸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썰밤에 사연까지 보내게 된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글로 제 마음을 적고 나니 조금 후련한 기분이 드네요. 어차피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는데 더는 전처 소식에 연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현명한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다른 좋은 여자를 만나 가정도 꾸렸는데요. 전처와 달리 가정적이고 따뜻한 여자예요. 집사람은 저와 한 게 초혼이었는데요. 이걸로 처갓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집사람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꿋꿋하게 밀어붙여준 덕분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 집사람이 고마워서 제가 참 잘했는데요. 갖고 싶다는 게 있으면 뭐든 다 사주고요. 매일 사랑한다, 보고 싶다, 애정 표현도 많이 했어요. 저와 결혼한 걸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했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예쁨 받으려고 많이 노력했죠. 덕분에 지금은 여느 사위 못지않게 귀한 대접 받고 있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이도 생겼어요. 그것도 무려 둘이나 말이죠. 2살 터울의 아들과 딸인데요. 둘 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재혼을 늦게 한 편이라 애들이 아직 어린데요. 늙은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서 부지런히 운동도 하고요. 보양식도 챙겨 먹고 있답니다. 애들 결혼해서 손주 낳을 때까진 보고 죽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글을 적고 나니 새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느끼게 되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